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마이 블러디 스피노누아님께서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부르고뉴 와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고뉴 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부르고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 작가님, 부르고뉴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피노누아, 그렇지. 또 샤도네이, 가메, 그렇지. 또 알리고떼? 그렇지. 또 있어요? 있긴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막간 질문 하나. 갸메하고 피노누아하고 블렌딩하면 뭐야? 파스 트그랭? 뭐였더라? 뭐였는데? 부르고뉴 파스투그렉 맞아. 어떻게 그거를 댓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작가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러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 작가님이 저하고 한 14년, 15년 된 동생분이시고요. 저희 거의 친동생 같은 동생분이시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피노부터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피노누아부터. 이제 피노누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뭐 여러 국가에서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부르고뉴만큼 큰 성공을 이룬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르고뉴가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는 매우 오래된 포도 품종이기도 한데요. 변이를 굉장히 쉽게 해서 이제 수백 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다양한 품종, 즉 변종이 생성된 품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클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클론에 따라서 수확량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전반적인 스타일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생산자인 그 아론 라쇼 같은 경우에도 부르고뉴 핀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피노하고는 거의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붉은 과일, 그 레드프루트 캐릭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줄기를 사용하는지, 줄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뉴요크를 사용을 하는지, 뉴요크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애시디티, 즉 산도는 보통 이제 미디엄 플러스 정도로 시작을 하고 타닌은 미디엄 플러스 정도로 시작을 해요. 바디 역시 미디엄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생산자, 그 다음에 포도 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전체에서 한 30% 정도 재배가 됩니다. 샤블리 보졸레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샤블레에도 피노가 있나요? 샤블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부르고뉴 전체, 그러니까 샤블리도 포함을 시켰고 보졸레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갸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왕들이나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은 피노누아를 마시고 저같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갸메를 마시는 거죠. 보졸레도. 근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졸레 하면 다 누보만 생각하시는데 누보가 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갸메는 부르고뉴 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재배도 굉장히 쉽고 일찍 숙성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작가한테 물어봤던 피노누아하고 갸메가 블렌딩되는 유일한 와인이 이제 부르고뉴 파스투그레입니다. 보통 이제 피노누아가 숙성이 뭐 작게는 10년, 길게는 뭐 4, 50년 이상, 60년까지도 숙성이 되는데 갸메도 장기 숙성이 가능해요. 잘 만든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0년, 1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출시되는 생산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탑 생산자들은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 보셔야 될 게 샤르도네죠. 이제 피노누아가 왕이라면 이제 샤르도네는 여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역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제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샤블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코트르본 지역의 화이트 와인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품종 역시 생산자의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빈티지, 포도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굉장히 묵직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죠. 특히나 이제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 애시디티를 필두로 특유의 이제 키메레지안 통양에서 오는 미네랄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샤샤뉴, 플러니, 메르소 같은 굉장히 좋은 포도밭에서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꼬트샬로네즈와 마꼬네 역시 최근에는 샤르도네를 만든 양질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품종이 이제 알리고떼입니다. 보통 이제 샤르도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산도를 지니고 있고 바디감은 샤르도네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고 때는 거의 뭐 버림받은 포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천대받는 품종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알리고떼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탑에 서 있는 뭐 도멘 르루아, 메종 말고 도멘 르루아라든지 그다음에 샤를라슈 같은 경우는 알리고떼도 정말 멋진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포도 재배할 때 기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대륙성 기후로 인해서 겨울은 굉장히 춥고 여름은 더워요. 보통 이제 서울하고 비슷한데 서울보다는 강수량이 훨씬 낮죠. 연간 강수량이 부르고뉴가 650 정도? 이제 서울이 아마 1600 왔다 갔다 할 거고 대구가 한국에서 제일 작을 건데 한 1200 정도? 그 다음에 부산이 아마 제일 많을 건데 2200,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650이면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가 비슷한 위도이지만은 덥고 포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와인이 안 되는 거는 양조용 포도는 익어야 되는데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너무 오잖아. 장마가 있으니까 2주 정도 비가 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와인 재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기후를 이제 쭉 살펴보면 봄에는 이제 서리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냉해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해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 지금 프랑스 전역에 냉해 피해가 입었잖아요. 아마 올해 지금 제가 뭐 부르고뉴를 이제 12월 달에 가려고 생각 중이지만은 최근 20년 동안 생산된 빈티지 중에 가장 생산량이 적을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이제 보통 여름에는 또 이제 그레이롯, 회색 부패, 그 다음에 이제 밀디우, 흰 곰팡이,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기후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우박, 갑자기 막 한 30분을 내리는데 그 우박들이 포도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하기도 까다로운데 이제 대신 잘 만들면 엄청 맛있어. 그렇지, 엄청 맛있지. 구독? 이제 기후를 했는데 토양도 중요하잖아요. 기후만큼이나 이제 토양도 중요한데 이제 보통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질이 많은 점토에서는 이제 주로 샤르도네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석회질 토양 중에서 또 이에터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 피노누아가 재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토양의 성격에 따라 포도를 식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포도 품종을 이제 조금씩 교체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샤샤뇽레제가 뭐가 유명해요? 화이트죠. 그렇지. 근데 샤샤뇽라세 레드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샤샤뇽라세를 수입을 하지만 샤샤뇽라세에서 당연히 레드보다는 화이트가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자들이 뭘 하냐? 레드가 심어진 포도밭에 피노누아를 다 뽑아버리고 그걸 전부 다 샤르도네로 다 심어버려요. 왜? 샤샤뉴가 화이트가 더 유명하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도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의 포도밭은 비스듬한 경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포도밭인데 국도 2차선, 4차선 길을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보통 빌라지 그 제너릭 와인이라 이 경사도를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프리마크루가 있고 여기 정도의 가장 완만한 경사도에 그랑크루가 있고 여기서 급격해지는 경사도에 프리마크루, 그 다음에 빌라지, 언덕을 넘어서는 부르고뉴 오보트든이 이렇게 나뉘죠. 이제 그래서 부르고뉴는 언덕의 경사, 방향, 토양의 깊이, 배수, 광물 함유량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나타나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때로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생산자에 따라서도 다른 와인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와인 한잔 하시고 할까요? 한 잔씩 해줘야 또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그러니까 지금도 좀 어색하지만 이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계속 말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럴 때 한 잔 싹 드링킹 하시면.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부르고뉴 AOC 등급 체계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쉽게 빨리빨리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낮은 등급이 레지오날 지역 단위고요. 부르고뉴 전체 와인에서 약 한 5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이 반이 조금 넘는데 이 안에서 레드가 30% 정도 되고요. 화이트 와인이 52.2%,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이 약 1.5%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뭘까요?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그러면 크레망드 무르고뇨가 약 한 16%, 16.3%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레지오널급 와인들 같은 경우에 23개의 AOC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뭐 부르고뉴 후즈, 부르고뉴 꼬뚜니 이런 이제 밭들이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빌라지급 와인인데요. 전체 생산량의 약 37.3%를 차지한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빌라지랑 레지오널급 와인들이 전체 와인의 80,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빌라지급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이 2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화이트 와인이 75%, 로제 와인이 약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 44개의 AOC를 가지고 있고요.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노만의 샹벨 뮤지니 이런 밭들이 빌라지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프로메크루인데요. 전체 생산량의 약 1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드가 44.9, 화이트 와인이 55.1% 있는데 클리마가 620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노만의 프로메크루면 그 안에 이제 오레뇨가 있을 거고 레숑, 레슈쇼 이런 클리마가 62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 질문, 프리미어 크루 중에서 가장 뛰어난 포도밭이 어딜까요? 지난번에 배운 크로파랑투? 크로파란트도 있고 또 네, 우리 엄청 마셨던 오레뇨. 뭐 오레뇨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빌 샹벨땡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 어딜까요? 프리메크로 중에서요?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어요. 제 기억에 생자크. 생자크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죠? 라보? 3년인가 갔는데 까먹었네. 끌로 생자. 끌로 담을 사이로 끌로 안에 있는 게 끌로 생자. 끌로 생자 밖에 거기가 이제 라보 생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레생드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랑크루에 준하는 밭은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클로생작은 그랑크루를 능가할 때도 있고요. 물론 가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샹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밭. 샹볼. 이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거 신의 물방에서 나온 그건데. 레제모레즈가 있죠. 가장 좋은 밭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레메크루들은 거의 그랑크루만큼 좋은 밭이나 그랑크루를 뛰어넘는 와인들이죠. 샹볼 다음에 본노만에 넘어가야 되죠. 본노만에는 이제 우리 이 작가님 조금 전에 말했던 크로프란투 있고, 그 다음에 오레뇨. 또 좋은 밭 뭐 있을까요? 공부를 하세요. 말콩소가 있죠. 라딴슈하고 바로 붙어있는 포도밭. 그 다음에 우리 이 작가님이 라딴슈가 원래 밭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원래 라딴슈가 프레메크루였어요. 그랑크루가 아니었어. 그런 또 역사 있었나요? 그게 어디냐? 고디쇼. 지금도 고디쇼가 생산되는 와이너리가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있는데 그 집들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의 라딴슈라고 하지. 누가 있죠? 몇 개 좀 사봐야겠네. 고디쇼가 근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도멘 포레이하고 그라몽하고 2집 정도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라따쇼라고 하기는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라따쇼는 DRC에서 만드니까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 뭐냐면 DRC에서 고디쇼를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못 만드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그 포도밭이 일부 밭은 라따슈로 등급이 제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일부 밭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라따슈를 만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1920년대 고디쇼가 다 있어요. 정말 비싸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고디쇼를 마신 게 2014년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10,000불이 넘었어요. 너무 비싼데? 왜냐면 1920몇 년도니까 지금 한 3만 불 할 거예요. 4만 불? 자, 다시 그리고 본노만의 다음에는 뉴생조지가 있겠죠. 그럼 뉴생조지에서 가장 좋은 밭 어딜까요? 뉴생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보통 이제 레생조지라고 해서 앙리구주라든지 로버트 쉐비용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이제 가장 좋은데 제일 뉴생조지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뭘까? 그럼 빨간 바지? 빨간 바지도 만들지.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넘버 1, 2 정도 되지. 보통 이제 뉴생조지에서 가장 좋은 밭은 아까 제가 말한 레생조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격으로 본다면 가장 비싼 게 르루아의 레브도, 그 다음에 루제베르의 오크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크라나 레브도나 본노만의 말콩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생조지면 거의 본노만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레드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먹서 중에서는 이제 원탑이 있지. 베리에. 네. 이거 외우기 쉽겠네요. 베리에. 근데 중요한 거는 먹소도 베리에가 있지만은 플레니도 베리에가 있어요. 근데 먹소 베리에가 훨씬 좋아. 먹소의 베리에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될 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니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목라시. 봉라쉐는 그랑크루고요. Don't even worry about it. 플레리는 이제 레카이에레하고 그다음 퓨셀, 레퓨셀 정도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인데 이 두 밭은 아주 좋은 프리미엄 크루 정도지 그랑크루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 이제 샤샤뉴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작가 모를 거니까. 샤샤뉴는 라로마네하고 이제 그랑루쇼 역시나 여기도 레카이에레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크루가 많잖아요. 프리미엄 크루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등급이? 프리미클 밑에 필라주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주 중에서도 이런 좋은 밭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부르고뉴를 세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 지역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 3개월짜리 프로젝트 같은데. 이런 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르고뉴 끌리마나 이제 파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죠. 구독?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이 이제 그랑크루인데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안 돼요. 너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1.4% 중에서도 잘 만드는 생산자는 1%도 안 돼. 0.01%의 와인들을 우리 이 작가님은 제가 따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아유 그 자리에 잘 맞았습니다. 그랑크루 같은 경우 레드가 57%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이 43% 정도 되고 AOC는 33개. 이 안에 이제 로마네 꽁티도 있을 거고 뭐 라로마네, 몽아쉐 그런 이제 기라성 같은 포도밭이 있죠. 이 작가님 저기 그랑크루 중에 가장 좋은 밭이 어딜까요? 꽁띠죠. 네 무조건 꽁띠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꽁띠. 꽁띠 다음에 좋은 그랑크루. 라로마네? 라로마네도 굉장히 좋은 밭이고 개인적으로 라따슈라니까. 라따슈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라따슈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음에 이 유튜브로 수익이 나서 라따슈를 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라따슈하고 로마네 꽁띠를 같이 넣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켜줄게요. 살려면 라따슈를 사라. 그렇지, 라따슈. 생산량이 3배 정도가 더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비슷하면 라따슈하고 로마네 꽁띠 가격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났을걸. 보통 이제 보르도 와인하고 부르고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보르도는 샤또잖아요. 즉 와이너리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네 꽁띠밭의 면적이라든지 라로마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고 공부로 외우잖아요. 근데 라피트에 대해서 면적 공부해요?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몇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라피트는 라피트인 거야. 다른 거죠. 보르고뉴는 밭이 그 와인의 이름이 되는 거고 보르도는 와이너리가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르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르고뉴하고 비교를 했을 때 3배 차이. 보르도가 3배 이상 크거든요. 근데 보르도는 AOC가 6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벌건디는 100개가 넘어요. 즉 부르고뉴는 포도 밭에 대한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고 보르도는 와이너리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 하나. 부르고뉴 레드 그랑크루 중에서 두 지역이 접해 있는 지역이 있어. 그랑크루 이름이 하나인데 두 개의 지역에서 같이 생산돼. 저 이거 10번 얘기해서 배웠어요. 본마르잖아요. 그렇지. 이제 좀 말이 돼.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 본마르를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샹볼 뮤진이랑 그렇죠. 모레생드. 그렇죠. 그러면 자 모레생드니의 몇 퍼센트, 샹볼에서 몇 퍼센트일까? 야 모레생드 한 20%? 샹볼이 약 90%. 샹볼을 많이 가지고. 모레가 10%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고뉴를 보면 샤블리가 가장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꼬트도르가 있고 그 꼬트도르 안에서도 꼬트드니와 꼬트드본이 나뉘고요. 레드 와인은 당연히 꼬트드니가 훨씬 더 유명하고 화이트 와인은 꼬트드본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니는 위에서부터 이제 그럼 지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가장 위쪽은 이제 막사네가 있고 그 다음에 픽상, 꼬트드니 빌라지, 저비 샹벨땡, 모레생드니, 샹볼, 부조, 본노마네, 니생조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니가 있을 거고 다음에는 이제 페르낭 베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알록스 고동, 라두아, 슈레이르본, 사비니네본, 볼레, 꼬마, 먹소, 슈드레스, 생또방, 플레니 샤샤뉴까지 해서 꼬티드 본이 있고요.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이 이제 마랑시죠. 그 다음에 이제 꼬트 샬로네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피로와 샤르도네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부스롱은 알리고토가 굉장히 유명하고 메르큐리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이제 막고네 지역이 있죠. 여기는 이제 막공, 생베랑, 뿌이세, 뿌이로세 같은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장기 숙성형 와인들을 만들고 있죠. 가장 마지막이 이제 보졸레 지역인데 여기는 99%가 레드예요. 뭐 레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갸메고 1%는 화이트 와인인데
샤르도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누버처럼 굉장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들을 만들지만은 이제 텐크리라고 해서 장기 숙성형 와인들도 생산을 해요. 가장 위에 뭐 생타무르가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뭐 물랭아방, 플레리, 모르봉 여러 와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물랭아방과 모르봉이 가장 남성적이고 플레리가 가장 우아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브루이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부르고뉴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르고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작가님? 계속 저한테 10년 동안 얘기하신 생산자가 짱이다. 부르고뉴 무조건 첫 번째도 생산자, 밭도 중요하지만은 생산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에세조나 클로드 부조를 생각해보세요. 가격 차이가 10배? 심지어는 20배 가까이 차이요. 왜? 같은 밭이에요. 같은 끌림하고. 네, 어떤 생산자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바로 포도밭. 어떤 포도밭에서 생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프리미엄크루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포도밭들은 그랑크루를 넘어서는 품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대신 좋은 프리미엄크루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자가 와인을 못 만들면 그래서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는 포도밭.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세 번째는 빈티지. 이제 좋은 빈티지와 어려운 빈티지가 있는데 모두 다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숙성용 와인들은 당연히 좋은 빈티지를 사야 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빈티지라고 말하는 좋지 않은 빈티지 같은 경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은 시음 적기가 빨리 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팁을 몇 개 더 드린다면 부르고뉴는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부르고뉴 지금이 가장 저렴해요. 왜? 계속 올라요. 진짜 제가 부르고뉴 처음 시작했던 2004년, 5년 이때만 하더라도 부르고뉴 와인 참 착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렴하고 맛있는 피노는 거의 없어요. 참 아쉽지만 맛있는 와인은 비싸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을 드리고 돈 안 되는 생산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맛 없어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냥 좋은 생산자의 와인을 마셔라. 물론 그 좋은 생산자가 유명한 생산자도 있지만은 매정도 의외로 좋은 와인들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블라라든지 두랑 같은 집들이 있죠.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부르고뉴의 탑 생산자들의 와인을 먹을 거면 부르고뉴가 제일 저렴해요. 현지에서 먹는 거. 현지에서 저도 로마네 꽁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사 먹은 게 로마네 꽁띠를 2009년 빈티지였나? 레스토랑에서 3,000불 정도? 그렇죠. 4,000불 정도.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앙리제의 크로프랑투 저기 시골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4,000불에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부르고뉴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이제 코트 도 가장 위쪽인 막산에부터 해서 어떤 생산자가 좋은 생산자고 지역의 특징은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